네, 그럼 날씨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참 날씨가 좋았고 뭐 날씨 가을치고는 조금 덥긴 했지만 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 여기 날씨 보니까 27도까지 좀 더위가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7, 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높게 오르는 지역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하면은 맑은 날씨도 덥기도 덥지만 하늘이 이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네, 높습니다. 아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낮에는 일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낮 기온은 오르지만 밤에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오히려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날씨 보면은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더위, 오늘 9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이번 가을 늦더위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이 오늘 마지막입니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더위가 끝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청 그리고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가 돼서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역, 남쪽 지역은 제주도 지역하고는 이제 모레까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5에서 10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은 한 40mm 정도 내릴 텐데 이맘때 내리는 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맘때 비는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다라고 해서 금방 추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찬 공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내일 비가 먼저 그치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도 한 22도 선, 그러니까 오늘보다 한 5, 6도 정도 떨어지고 바람 자체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는 한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과 낮에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기온이지만 내일하고 오늘 하루와 하루 간격 사이에 벌어지는 기온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년 기온보다도 5도 정도 낮으니까요. 아마 체감하는 날씨 많이 쌀쌀하기보다도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쌀 수준을 넘어서 추울 수준으로 간다. 그렇군요. 내복을 정말 꺼내 입는 것도 한번 준비해야겠군요. 뭐 상대적인, 그래서 가을비에는 내복 한 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내복이 필요할 정도의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만큼 기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날씨로 인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정말 내복을 찾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상대적인 주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옷차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뭐 퐁당퐁당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바깥 외출을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면 옷차림 좀 날씨 정보 잘 살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특히나 좀 쌀쌀해지니까 옷까지 좀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10월에 들어가는 날에 태풍 소식이다.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 6월부터 10월까지 고르게 분포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7월과 8월 그리고 9월 이제 8월과 7월, 9월 순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18번째 발생하는 태풍 이름이 끄라톤입니다. 끄라톤. 지금은 필리핀 북쪽 해상 그리고 타이페이 남쪽 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해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 지금 해역이 굉장히 고수온 해역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어디에서 이 태풍을 끌어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남부 내륙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속 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태풍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트는 시점이 3일. 목요일이게 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이들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목요일이 돼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우리나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향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게 태풍이 전향을 하면서 이 태풍이 43m, 초속 43m의 매우 강한 태풍까지 발달을 하기는 하지만 전향하면서 한번 세력이 꺾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바닷물의 해수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한 태풍으로 좀 단계는 조금 한 단계 약해지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아직까지는 좀 만만한 태풍, 쉽게 볼 태풍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태풍이 그 조금 갑작스럽게 좀 추워진 날씨에 좀 따뜻하게 조금 한다거나 그런 완화 효과는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 자체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뜨거운 태풍이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거의 정지하다시피 멈춰 있는 상황에서 연료 공급을 받고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방향을 또 한 번 틀고 좀 해수면 온도가 낮은 지역을 지나면서 매우 강한 세력에서 강한 세력, 중간 세력으로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낮춰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력도 세력이지만 이 태풍은 덥고 습한 공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이 공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뒤덮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즉 이 태풍에서 초래되는 이 공기 덩어리와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지금 비 소식과 강풍의 예보는 3일부터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휴 기간 동안에 바람도 많이 불고 물론 이제 비는 어느 정도 내릴지는 좀 추후 예보를 좀 살펴야 되겠지만 기상 정보 이번 주에는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 마지막 질문 드리면 가을 늦 이제 초입에 모기 때문에 좀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거의 이제 모기도 거의 소멸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제 처서에 모기의 입이 비틀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미 네. 처서가 지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이제 표와 같이 8월 달 평균 모기 개체 수가 일평균이 1,700마리 정도였는데 9월에 1,800마리가 넘었습니다. 네. 오히려 8월 달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물 웅덩이에서 이 모기의 유충이 자라나서 성충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이 물 웅덩이가 다 말라버려서 좀 모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9월은 늦더위 때문에 좀 기승을 부렸는데 아마 이런 늦더위와 함께 모기의 기승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위 언제 물러가나 싶었는데 이제 좀 쌀쌀한 날씨 고민해야 할 시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관련해서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장 기자, 이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려 이 18m 지하에서 회의하던 이 헤즈볼라 최고 지휘자를 일단은 암살을 했습니다. 일명 벙커 버스터라고 불린 폭탄인데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하 벙커는요, 지하 18m, 그러니까 7층 높이의 건물이 땅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던 나스랄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마저 뚫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 일명 이 벙커 버스터 등 폭탄 100여 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투기에서 2초마다 한 발씩 계속해서 투하를 한 겁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폭탄으로 이 목표물에 도달해서 내부에 파고든 다음에 그 후에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헤즈볼라의 이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피하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그냥 암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투하한 폭탄이 위쪽 콘크리트를 박살을 내게 되면요, 이 다음 폭탄이 아래로 또 내려가서 터지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2초에 한 번씩 계속 터지니까요. 이번 공격으로 나스랄라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7층 높이의 건물 4개 이상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격은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집요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지난 7월 말에도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을 표적 공습으로 암살하고 고위 지휘관 16명도 정밀 폭격으로 제거했습니다. 약 2달 새에 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 전원이 이스라엘 공격에 제거가 되면서 이 조직은 사실상 괴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망한 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에딘이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 정보부도 또 다시 한번 암살 작전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속전속결 작전인데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해요. 맞습니다. 최근에 삐삐 폭탄 공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삐삐 폭탄 공격부터 이 나스랄라 제거까지 열흘간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한 이 모두 작전, 이런 작전들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완전히 침식당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유령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보안에 철저한 헤즈볼라 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이 촘촘히 짜둔 이 스파이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지난 2006년 헤즈볼라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은 당시에 큰 성과 없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철수를 한 바 있거든요. 네.
이때 교훈으로 앞으로 적의 도발에 그때그때 잔디깎기식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말고 지도부를 좀 핀셋 공격하는 등 치명타를 가하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는 오랜 기간 헤즈볼라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 내에서도 이 최고 엘리트만 모인다는 8200 부대가 있는데요. 수학이나 이 과학 영재들로 구성이 돼서 헤즈볼라의 휴대전화, 통신 장비 등을 감청할 수 있는 최첨단 체계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헤즈볼라 수뇌부에 이 공습이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다른 작전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하 벙커에 모여 있던 이 헤즈볼라 이 수뇌부는요. 폭탄을 맞기 직전까지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던 중에 공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으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에 있을 때 설마 우리에게 공격을 아하. 가하진 않겠지라고 안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상대를 방심에 빠뜨린 작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군의 이 헤즈볼라 수뇌부를 타격해라라고 이 작전 승인 명령을 내린 곳이 바로 이 뉴욕 호텔방이었는데요. 중동 확전을 좀 억제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로 얼굴을 붉힐 게 뻔했고 또 이 아하. 정보가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이든 정부 일각에서 현재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바이든 정부를 패싱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도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스라엘군이 이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암살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도 나섰더라고요. 이건 또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멘 후티 반군은 이 하마스나 이 헤즈볼라와 더불어서 이란이 후원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인 이 저항의 축 일원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후티가 이 석유와 무기 수입에 이용하는 항구 시설 또 발전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무려 1,800km나 떨어진 곳인데 이곳까지 날아가서 공습을 시도를 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והיום אתם כבר יודעים כמה זה נכון. 미국은 이스라엘에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를 하고 있지만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동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중동 전쟁 확전이 될까 걱정이 되는군요. 자, 장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사건과 연애 소식 짚어볼 텐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지난주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구속된 가해 남성이 영장 실시 심사에 참석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술을 먹었다고 하고 자, 묻지마 범죄 같기도 한데 대체 왜 그랬답니까? 아니 소주 4병을 마신 것은 기억나고 범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범행의 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소주 4병가량, 그러니까 이미 음주를 한 상태에서 4병이 뭐 거의 완전 만취 상황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부분 실제로 어느 정도 마셨는지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일단 본인의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요. 길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흉기로 찌른 그런 상황인 뒤에 거죠. 따라가다가요. 네, 그 상황 이후에도요. 이 범인이 어떻게 보자면 당연히 구조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어쨌든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 무차별적인 범행 이후에 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네. 도주 이후에도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추가로 음주를 한 정황도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도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붙잡힌 상황으로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무차별 살인이 아닌가. 일반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 요소로서 비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있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 혹시 감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의심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 이 가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자면 좀 참작을 받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주치감경 지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더 이상 필수적으로 감격이 되는 것 아니고요. 물론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을 보자면 중간중간 확인되고 있는 CCTV를 보면 범행 이후에도 어떻게 보자면 전혀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신 감정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된다고 해서 범죄가 절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감형의 사유로서 보기보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무차별적 범행이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서 가중처벌적인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보는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피해 부모님 억장이 아마 무너질 겁니다. 피해 부모님 저희가 목소리를 따왔는데요. 잠시 듣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지죠.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필요 하나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찢어지니까. 네, 홍종선 기자님. 이 피해자가요 당일에 약을 사러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피해자가요 17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허투루 한 게 아니고 나이도 1년 당겨서 지금 고2 나이인데 이미 대졸 말하자면 대입할 수 있는 자격 고졸 그 검정고시 합격한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걸 봐도 마음이 바르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날도 몸이 아픈 아빠를 위해서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이제 봉변을 당했는데 저는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이 가해자 20대 남성이 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 그 뒤에 술을 더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난 길거리 행인과는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술을 덜 먹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약한 여자 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 더 마신 상태에서도 그 뒤에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 행인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근데 저만 화나고 우리만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추모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뭐 국화꽃도 갖다 놓고 초콜릿도 갖다 놓고 딸기 우유도 갖다 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안전한 거리, 안전한 사회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나은 세상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렇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마음. 사실 이 부부의 외동딸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다 많은 분들이 내 딸, 내 조카가 당한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오늘 이 가해 남성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개되어야겠죠. 어떻습니까 전망? 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신상공개에 관한 그 법률을 보자면은 이 신상공개가 된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범죄의 중대성 당연히 충족이 된 상태고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라던가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부분이 증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가까지가 함께 고려가 되거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요건들 다 충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반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판단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워낙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이 가해 남성 신상 정보도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신상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식당 이름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혜택에 대해서 사실 만약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정말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 어떤 법원의 판단 전에 공개하는 것 당연히 문제가 되고 사적 제재 허용되지 않는 건 맞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과연 어떤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런 부분은 왜 공개를 했는지 좀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볼 텐데요. 지난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요. 이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인데, 자, 변호사님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 개요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24일 이른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마세라티라고 하는 저 고급 승용차로 유명한 차량이죠. 외제차입니다. 그렇죠. 이 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서로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 마세라티 차량이 택배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던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리고 동승하고 있었던 이 운전자의 연인을 강하게 추격한 상황입니다. 뒤에서 받아버린 거죠. 네, 이 끔찍한 사고로 안타깝게도 동승하고 있었던 연인인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장도 지금 피해를 크게 입어서 지금 치료 중인 상황인데요. 이 이후의 행적도 정말 가관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뺑소니, 그러니까 도주치사를 벌였습니다. 예. 뺑소니를 한 상태로 이 해당 마세라티 차량도 대포차였고 이들이 사용한 휴대폰도 대포폰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검거하기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이틀 후 이제 검거가 되었고 이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홍 기자님, 일단 이 마세라티 뺑소니범 이 신원을 두고서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마세라티 운전했던 그 가해자 범인, 그 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오랫동안 태국에 살고 있다가 9월 중순에 지난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음에는 수도권에 머물렀어요. 예. 그러다가 바로 사고 전날인 23일에 이 고향인 광주에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도대체 뭘 하다가 들어왔는지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본인은 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국내 주소지가요. 한 행정기관 복지센터로 돼 있어요. 오. 행정복지센터가 개인의 주소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이 가능한 게 과연 행정상의 오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 정도의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데 지금 다음 말씀 들어보면 과연 이 가해자가 태국에서 올바른 일, 건전한 일을 했을까라고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좀 드러나는 게 예. 지금 그 마세라티 차량이요. 광주에 내려오자마자 친구 최모 씨한테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소유주는 서울에 있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또 그 법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럼 지금 본인들의 차량이 괜히 광주에 가 있고 이런 사건에 어떤 연루가 된 상황인데 되돌려받지 못한 차량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어떤 법인이냐 기자가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찰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민들은 왜 뭔가 이렇게 경찰이 비화나 왜 이걸 말해주지 않지? 물론 피의 사실을 미리 공표하면 안 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지금 어떤 그런 차량 소유주 관계에 또 전화도 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포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 우리는 지금 뺑소니에 집중해서 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적잖은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한 대략 4가지인데 이 외에도 의혹이 너무 많다, 규명할 게 많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이거 말씀 종합해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 혹시 조폭이나 뭐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포차를 이용한다거나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미심쩍은 부분이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 차량을 본인이 운행을 하게 된 것인지 휴대폰은 왜 대포폰을 사용하게 된 건지 이 과정에서 사실 조력자가 많았거든요.
이 운전을 다른 지역으로 대신 해준 조력자도 있었고 중간중간 분명히 어쨌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틀 동안이나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행적들에 대해서도 이 수사기관에서 뺑소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분이라던가 마세라티 차량을 몰게 된 배경들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공기관의 주소지가 돼 있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은 네? 그때 주민등록 둘 곳이 없으면 이렇게 주민센터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이걸 활용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의 활동 반경이나 행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요, 이 조금 전에 나온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1심 공판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고 3년 6개월이면 좀 큰 구형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이 사실 세 번째 공판이었죠. 네. 이제 7월, 8월에 한 번씩 있었고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많은 부분들이 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 다 중하긴 했어요. 범인 도피를 교사한 부분이라던가 증거 인멸 부분, 그리고 이제 위험 운전으로 치상, 그러니까 결국 위험운전, 그러니까 음주 상태가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자들을 몰다가 상해를 입혔다. 이런 혐의들 하나하나가 사실 중한형이었어요.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각각이 1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였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괘씸죄가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강행했던 부분, 그리고 이후에서야 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3년 6개월이 구형된 부분을 보자면 이런 혐의점들을 사실 2차 공판에서부터는 김호중 씨도 모두 인정을 했어요. 네.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고 공인으로서 충분히 본인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어쨌든 그 피해를 입었던 택시 기사분과 합의를 했다는 네. 점 이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그 범죄 혐의점들이 좀 중한 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보석 신청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일에 함께 보석에 대한 신문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보석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리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신문은 있었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종 기일은 이제 11월 13일에 선고가 되기 때문에 최종 형량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제 그날 참 후회한다,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홍 기자님, 이 보석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연예계 복귀 그래도 원하는 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가능할지, 연예계 재임 가능할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물론 공인은 아닙니다만 거의 공인에 가깝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과연 보석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럼 형이 지금 중지된 상황인데 어떤 지상파, 종편, 케이블 출연할 수 있겠느냐. 물론 개인 콘서트도 할 수 있고 팬미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연예인 김호중 씨의 마음에는 내 팬들한테만이 아니라 결국은 대중 전체에게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네. 팬미팅이나 콘서트만으로 물론 그걸로도 큰 돈을 벌겠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굉장히 지금 어느덧 이제 그 4개월 넘게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나오고 싶겠고 보석 신청하고 싶겠지만 저는 대중이 느끼기에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야 팬들만의 김호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김호중, 나아가서는 글로벌 뭐 트바로티 이런 닉네임을 앞세워서 활동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보석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을 바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주인공은요. 스티브 유로 잘 알려진 이 가수 유승준 씨 얘기인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2015년 법정 싸움 시작한 뒤로 어떤 입장 취해 왔었는지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유승준 방지병역법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솔직히 바른 말로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네, 유승준 씨가 이렇게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 병역 개피 의혹으로 한국당을 22년째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 게 또 이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말하자면 세 번째 비자 거부당했어요. 네. 사실 대법원은 비자 내조라라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행정 처리를 하라는 거였고 그 절차를 갖춰서 LA 총영사관이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제 거부 처분을 한 건데 지난 9월 중순에 다시 이 3차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어요. 더불어서 입국 금지 자체에 대한 부존재 소송도 지금 함께 9월 중순에 냈고 지금 이번에 변호사를 동반해서 방송을 지난 밤에 했습니다. 어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입국 금지 자체의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3차 거부에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취소 소송 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리려고 하는 건데 네. 방금 태도 보셨죠. 무릎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을 때도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민을 혼내고 대한민국을 혼내고 있는데 법의 판단은 물론 법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입국 설사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와서 정말 국민들의 사랑 속에 옛날처럼 다시 아름다운 청년 소리 들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지 지금 태도가 너무 달라진 본인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저는 재생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본인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1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자, 이에 따라 재보선 이후에 야당의 지형 변화가 있을지 뒤따를지 관심인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 재보선 이 규모가 사실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이 조국혁신당이 월세살이하면서 선거전 나서고 있고 또 선거 주목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일단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단일화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단일화를 해야죠. 뭐 되겠습니까 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국민들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분열되면 사실상 승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어떤 절차로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영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 체제가 있잖아요.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살이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바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 계열 측에서는 약간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보궐 선거 양상인데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일단 반년 만에 총선 이후에 반년 만에 어떤 대결 구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정 관계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제 선거 다시 치르게 됐는데 승리를 가져와야지만 좀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입지를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국민의힘은 처음에는요 좀 조용하게 그 지방선거로 조용하게 치른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도 부산 시당에 사도록 중앙당에서 공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조용하게 치를 전략이었는데 워낙 근데 그 호남에서부터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과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단일화 움직이 있고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조용히 치러도 책임은 대표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패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중앙당에서 적극 지금 지원하는 이런 이제 그 흐름이고요. 뭐 저는 부산에서 단일화는 쉽지 않다 봐요. 호남에서 이제 죽게 살기로 싸우는데 부산만 단일화한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 다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승훈 부위원장이 보면 재보궐선거 뭐 판세일까요? 몇 대 몇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2대2로 보잖아요. 근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정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다만 호남에서야 영광군수가 뭐 조국 혁신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자신에게 잘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정구청장 경선은 꼭 단일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부의 심판에 확실한 것들을 심어주려고 한다면 꼭 금정구청장은 야당에서 꼭 단일화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 내내 정치권을 뭐 휘몰아쳤던 이슈인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 행사를요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열어서 여기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자, 강 의원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국민께서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회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뿐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하는 행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동의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정질서 파괴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각오하십시오.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기 물린 행위다. 뭐 국회를 탄핵 구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공동연이 이제 야당 쪽에서 분위기 만들어 왔는데 이 행사가 연결선상이 있다 보십니까? 이 개인에 따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 강덕구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야 된다 봐요. 국회 시설을 이렇게 대여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탄핵을 선동하는 이런 정치 집회는요 대여 못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무 탄핵 찬성 집회나 탄핵 반대 집회나 아무 집회에게 다 공간을 빌려주면 국회가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없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다 빌려주고 시민단체 아무나 들어와서 탄핵 주장하고 그 다음날 반대하고 대의실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게 중대한 일입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유증으로 국론이 분열돼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게 진보 보수 간에 분열돼 있습니까? 근데 아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탄핵을 선동질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난장판으로 만드는 여기 국회의원이 저는 가담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 저 강덕구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과격한 표현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순화하도록 하겠고 이승훈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명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제명한다고 해서 제명이 된 적 보셨습니까? 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주장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의 탄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니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특히 중도층에서 그런 의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무책임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짜 국정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보편화되고 국민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상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탄핵을 한 것이고 또 수사는 누가 했습니까? 국정농단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팀에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헌법상의 탄핵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심리적인 탄핵을 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모두 다 반성하고 빨리 경제정책이 됐든 정치가 됐든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일단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당천에서 뭐 동의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니 당 차원에서 이 정부가 불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뭐 주장하진 않지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두세 명, 서너 명 정도는 지금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당과 어떤 국회의원 개인의 표현의 의사는 좀 구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게 탄핵을 주장할 수 있죠.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광화문에서 촛불 탄핵 주장한 촛불 탄핵 반대하는 태극기 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국회 공간을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게 국회가 난장판이 이걸 문제 삼는 공간을 빌려주는 아니 왜 국회 회의실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얼마든지 여의도에 많잖아요. 할 만한 광화문에도 시청에도 집회할 자리가 없습니까? 저는 공간의 이용 규칙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간 빌려달라 하면 다 빌려줄 거냐 말이에요. 이 문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도 좀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 프로 시위하는 분들이 탄핵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왜 이런 행사를 했느냐를 계속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탄핵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는 불행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좀 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현장에서 있어야 될 시위 같은 것들이 국회 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국정 방향을 옳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내부로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제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그게 당의 입장이다. 다만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뚝이 결국엔 무너져서 국회로 들어오고 검찰 수사로 가고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정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선 긋게 하지 않습니까? 개별행동이다. 의원 개별행동이다. 그렇게 되면은 강득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강덕구 의원님 자체가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라고 해서 강한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선긋기를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이러실 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바 있는데 먼저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필 규정한다. 네. 제가 또 이전에도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네. 저는 편이 없잖아요. 네. 이번엔 검찰이 어느 정도 실형을 구형할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구형은 최소 이제 보통 2년에서 좀 한 3년 사이, 2, 3년 정도의 구형할 걸로 지금 다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현재요. 구형이. 공직선거법이 이제 2년인데 그보다는 이게 좀 더 형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정교사는 이제 그 위정보다 높게 처벌해요. 김진성 씨 위정보다 아마 이제 이재명 위정교사를 좀 더 구형을 높일 거고 선고에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요. 위정사범에게 특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요즘 워낙에 위정에 의해서 재판이 오염돼가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엄청난 게 범죄죠. 미국에는 보통 사법방해하면 한 7년에서 10년까지 네. 이렇게 처벌합니다. 지금 따라서 최근에 보면 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포함한 징역형이 아마 거의 7, 80%까지 최근에는 사법연감에는 50%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는 우리 위정 중에 질이 안 좋은 걸로 치면 상위 0.0001% 들어간다 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위정 안 했으면 검사사칭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이게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서 날아갔을 거예요. 그때 김진성 위정으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재판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하고 지감독 백현동 사업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직 반성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개선의 정이 없죠. 모든 걸 고려하면 상당히 중형으로 나올 거로 봐요. 중형이 나올 거다. 어쨌든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도 궁금한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MBN 저희 인터뷰에서는 법원이 좀 잘 걸러줄 거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믿을 건 실은 법원밖에 없죠. 검찰이야 해도 너무할 정도로 수사를 이어갔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잘 선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녹취록도 나오고 김진석 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위증이라고 전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하다 보면 좀 위축이 돼요. 그래서 검찰에게 맞는 진술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네.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연달아 이제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있고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들에. 그렇죠. 지금 이제 그 1심만 2개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나오면요. 상당히 그 치명적일 겁니다. 왜? 1심은 오래 끌었죠. 한 2년 2개월째 나옵니다. 2년 2개월. 예. 선거법이.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특별 지시를 했어요. 633을 지켜라. 633. 이제 줄줄이 기소되잖아요. 이번에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하고 이제 대법원은 3개월이면 저를 끝날 걸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엔 나올 수 최종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위정교사는 정인이 없어요. 검찰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이재명 측 정인도 이게 다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이게 한 3, 4개월씩이면 가게 끝날 걸로 봐요. 그럼 최종 판결이 아마 이거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 네. 그럼 이게 끝나는 거죠. 피선거권 5년 돼 안 되면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일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일단 이런 상황까지 민주당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망 대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1심 판결이 난다라고 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항소심 판결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3년 이행을 선고했듯이 구형했듯이 이번에도 굉장히 세게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진실되게 법적 공방을 통해서 확실히 우위를 점해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대안은 아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무려 시속 225km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해 5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돼 건물 자재가 떠다니고 사람이나 도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27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은 건 물론 수도와 통신, 주요 교통 경로도 마비됐는데요. 헐린이 강타한 지 닷새나 지났지만 현지 피해 지역들은 복구는커녕 사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헐린이 초래한 파괴가 압도적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재난복구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미국 내 재산 피해가 한화 약 19조 6천억 원에서 3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90명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 최악의 피해라고 불리는 헐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줄서기 알바부터 숙박업소 티켓팅, 주차장 알선 알바까지 중고거래 이상의 인기를 보이며 여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불꽃축제 명당을 구한다라는 글이 가득하고요. 오전부터 한강의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 줄서기 대행 알바를 해주겠다 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명당 제공 사례비는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제시돼 있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안표나 사기 범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최 측과 서울시는 소방 인력 약 300여 명과 구급차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하네요.